자, 이번 시간에는 제품의 품질을 우리가 증대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정밀도를 좋게 하는 건데, 정밀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가공 중에 측정을 하게 되거든. 그 다음에 또 설계자는 제품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허용차를 타이트하게 주고 제조 공정에서 공차를 되셨으면 작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측정 원리하고 우리가 가공 조리 원리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강의하도록 할게.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미트롤러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센서들을 이용한 메저먼트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예요. 그 미트롤로지는 이제 치수, 어떤 기하학적인 어떤 형상 이런 데 관련된 계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측정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 정확하게 측정하자, 정밀하게 측정하자, 측정할 때 분해능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용어를 정의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2차원 영역에서의 측정을 생각해 보자고. 측정할 때 내 목표치, 즉 트루 밸류는 여기라고 생각해 보자고. 근데 측정을 했더니 측정 값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점으로 찍은 값들로 측정이 됐다고 치자고. 이쪽의 측정 값들의 평균치는 여기고, 이쪽 부분의 측정 값들 평균치는 여기라고 하자고. 자, 그러면 이쪽의 측정 값들하고 이쪽의 측정 값들의 차이는 뭐냐? 예를 들면 측정을 할 때 내가 쓰는 그 측정 기기에 보면 최소로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측정 단위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이걸 A라는 측정 셋이라고 그러고 이걸 B라는 측정 셋이라고 했을 때, A셋의 경우 측정을 수십 번 했더니 측정 값들이 이렇게 산포했다. 그 다음에 B셋을 측정할 때는 측정기의 분해능만큼 측정 값이 달라졌다라고 치면 산포가 이렇게 되겠지. 바로 어떤 측정기가 구분해낼 수 있는 최소 측정 단위를 우리가 분해능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 측정 단위에서 측정을 해서 실제 값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측정치가 이렇게 산포하게 되고 산포치의 평균을 봤을 때 평균치가 여기였다라고 하면 트루 밸류와 측정 값의 평균치와의 차를 우리가 accuracy, 정확도라고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 값들이 이렇게 산포를 했을 때 산포된 측정 값의 어떤 범위가 있을 거라고. 이 범위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어떤 값으로 정의했다고 쳤을 때 이렇게 이제 산포를 하는데, 산포의 범위가 넓으면, 즉 다이아메터가 커지면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다이아메터가 작아지면 정밀도가 높다고 하지. 그래서 이 반경을 우리가 정밀도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프리시전이라고 하지. 영어로 분해능은 레졸루션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보통 이 목표값에서 멀어진 정도, 즉 정확도를 표현하는 이 평균치는 수학적으로 내가 이제는 1차원에서 얘기해보죠. 측정치를 하나의 치수라고 생각해보면, 치수 측정한 게 n개를 측정했다. 모집단의 수가 n인데 그 n개의 측정 밸류들을 xi라고 하는 변수로 봤을 때, 그 n개의 변수를 전부 더해서 그 모집단의 수로 나눠주면
우리가 평균을 얻어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평균치를 뮤라고 했을 때 트루 밸류로부터 평균치 사이의 거리, 차를 정확도로 정의한다. 자, 수학적으로 이 어떤 산포를 정의할 때 측정치에서 평균치를 빼서 그걸 제곱을 해서 n개의 셋에 대해서 썸메이션을 한 다음에 바이아스 텀을 없애기 위해서 n-1로 나눠주고 그걸 루트 스퀘어를 씌우면 우리가 표준 편차를 정의할 수, 이게 표준 편차의 정의야, 시그마가. 그렇게 됐을 때 이 시그마 값을 가지고 우리가 정밀도를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그마 값에 뭐 1.5배를 하든지 아니면 2배를 하든지 아니면 3배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밀도를 정의할 수도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모집단의 수가 많다. 그럼 우리가 규약으로 시그마를 정밀도로 정의를 해요. 통상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제 1차원의 경우에 내가 만약에 모집단의 수가 굉장히 많고 이 측정을 할 때 어떤 사람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이, 즉 바이어스가 없이 정말 정상적으로 측정을 했다고 하면 측정값이 많을 때 측정값에 대해서 어떤 측정값이 나올 수 있는 그 빈도를 이렇게 플로팅할 수 있거든. 평균값이 나올 수 있는 빈도가 제일 많겠지. 그 다음에 평균값에서부터 시그마만큼 사이 구간에 분포하는 빈도. 예를 들면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2시그마에서 분포하는 빈포.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분포를 이렇게 플로팅할 수 있거든. 이렇게 플로팅된 분포, 종 모양으로 이렇게 되잖아. 이거를 정규 분포다라고 그러고, 물론 이 분포 곡선은 정규 분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의 분포도 있어. 뭐 이런 식의 분포도 있어. 뭐 이런 식의 분포도 있을 수 있거든. 유니폼하게. 근데 통상적으로 제작하는 사람이 바이어스 없이 제작을 했고 설계 도면에 맞춰서, 설계 추세에 맞춰서 측정하는 사람도 바이어스 없이 측정을 했다면 측정 결과는 평균치에 제일 많이 몰리고 평균치에서 멀어질수록 작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교분포 곡선이라고 하죠. 자, 이 정교분포 곡선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평균치의 값이, 즉 평균값이 만약에 목표되는 값하고 같았다. 그러면 목표치와 평균치와의 차는 0이 되겠지. 바로 예를 들어서 기준치수, 이게 목표치수야. 평균치수는 이거 델타 M, 이게 뭐지? 아까 정의했었던 정확도가 되지. 이걸 다른 말로 편차, 오차 또는 편차 또는 오차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제작하는 사람은 델타 M이 될 수 있으면 작게 되도록 제작해야 될 거고, 또 측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델타 M이 0으로 되도록 측정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제작할 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제작이 잘못될 수 있고, 또 측정할 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또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델타 M은 측정할 때 잘못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 잘못은 뭔지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준치수대로 제작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지금 만드는 기계에 이 A라고 하는 어떤 위치의 치수가 중요한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기준치수하고 맞지 않더라도 설계할 때의
그 기계가 갖고 있는 기능성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거든. 그런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허용차거든. 기준치수는 10이지만 예를 들어서 9.9에서 10.1 사이에 치수가 온다면 응력상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표면품위당 문제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적 요구에 대해서 설계자가 미리 평가를 한 다음에 허용차를 지정해 줄 수 있거든. 자, 이제 그랬다고 치면 실제 제작하는 사람들은 허용차 범위 내에서 제작하면 되거든. 자, 예를 들어서 제작을 했어. 근데 또 제작할 때 예를 들면 제작 오류가 나올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이제 설계하는 사람이 기준치수가 여기고 기준치수에서부터 한 10미크론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나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해서 제작하고 난 다음에 측정을 해봤더니 기준치수를 요만큼 벗어났는데 이것이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내에 있었다면 문제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측정을 할 때도 오차가 생기니까 측정할 때 오차도 감안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내에 치수 측정이 됐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설계하는 사람이 어떤 치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내에 오면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제작하는 사람도 이 내에서만 제작한다면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거든. 제작할 때 오류가 있고 측정할 때 오류가 있더라도 그 모든 걸 감안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상에 온다면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설계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기준치수는 이거다. 근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하면 조금 위험하니까 2 시그마 범위로 설계 범위를 늘려주자. 그리고 2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범위 내에서 제작이나 측정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설계하는 사람은 기준치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범위 내에 오는 허용차를 가지고 설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준치수는 10이고 허용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10미크론으로 줬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래갖고 10,000개를 제작을 했어. 그 10,000개 제작한 걸 다 측정을 해보니까 측정 오차까지 다 감안했을 때 평균 값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내에 다 들어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이 지정한 범위 내에 다 포함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10,000개는 패스가 되겠지. 근데 제작할 때 만약에 잘못 제작해가지고 대부분은 2 시그마 내에 들어왔는데 몇 개가 2 시그마를 벗어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 벗어난 놈들은 불량품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아? 설계자들한테 될 수 있으면 허용차는 널널하게 줘라. 제작하는 사람한테는 허용차를 널널하게 받았으니 당신들은 공차를 타이트하게 해서 허용차 범위 내에 제작 오차와 측정 오차가 있더라도 하여튼 모든 걸 감안했을 때 허용차 이내에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학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평균치가 묘라고 했을 때 정분법 곡선에서 표준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내에 올 수 있는 확률. 이 확률 값을 다 더하면 지금 모든 측정 값의 분포에 대해서 제일 작은 값부터 제일 큰 것까지 늘어놓고
제일 작은 것에서 제일 큰 것 사이에 노이즈 확률 얼마지? 100%지 뭐. 그러면 평균치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내에 놓일 수 있는 확률은 뭐지? 요 면적이지. 그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0.6826이 되더라. 그러면 이 평균치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내의 확률은 얼마지? 95.46%더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내에 놓일 확률은 얼마야? 99.73%더라. 그러면 마이너스 100 시그마에서 플러스 100 시그마 사이에 놓일 수 확률은 얼마? 1이지. 자, 그러면 이제 설계하는 사람한테 사장님은 뭐라 그래? 야, 될 수 있으면 말이야, 기준치수에서 시그마를 넓힐 수 있을 만큼 넓혀줘라. 그래야지 제작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제작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지만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응력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곤란한데요. 그래, 그러면 얼마나 줄 수 있냐?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장님은 뭐라 그래야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내에 제작 공차가 100% 떨어지게 해주면 되지. 그러면 뭘 해야 돼? 이제 제작하는 사람들한테 막 압력을 넣어야 되지. 열심히 노력해라. 지금 이 설계하는 사람한테 받아온 정보에 의하면 너희들이 기준치수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내로만 가공해 준다면 분량이 안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 그렇게 좀 해주라. 근데 생산 현장의 현실은 다를 수 있거든. 생산 현장에선 공작 기계를 여러 가지를 다루게 되고 5만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스킬이 좋은 사람, 스킬이 나쁜 사람, 정밀도가 좋은 공작 기계, 정밀도가 나쁜 공작 기계에 있기 때문에 그 제조 현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시그마의 값은 한정되어 있다고. 인류 회사는 시그마가 작을 것이요. 좀 떨어지는 회사는 시그마가 클 거라고. 그러니까 설계자가 설정해 놓은 시그마 값이 시그마 D라고 하자고. 디자인 시그마.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10미크론이었다고 하면 제조 현장에서 예를 들면 달성할 수 있는 시그마가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시그마였다면 매니팩처링 시그마 시그마 M, 시그마 N과 시그마 D가 같다면 사장님이 일하기가 편하지. 설계하는 사람만 족쳐서 시그마를 넓히면 되니까. 근데 어떤 회사의 경우는 시그마 M은 작은데 시그마 D가 시그마 N은 디자인 시그마 D는 작은데 시그마 M이 큰 회사가 있거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미크론 내에만 오면 100% 다 달성이 되는데 제조 현장에 가서 사장님이 보니까 시그마 D하고 시그마 M이 같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미크론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해서 제조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여러분 몇 퍼센트 분량이 날까요? 제조할 때도 측정할 때도 산포도는 모집단의 수가 많다면 정규 분포할 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를 넘어가는 놈들이 생기겠지. 이만큼 생기고 이만큼 생기지. 그것들은 분량이겠죠. 그죠? 몇 퍼센트 분량 생겨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에 들어올 것이 95.46%라고 했으니까 100에서 95.46%를 뺀 4.54%의 분량이 생기겠지. 그지? 자, 사장님이 4.54% 분량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시그마를 줄여야지. 그럼 제조 현장에 가서 이제 강짜 부리는 거지. 야, 니네 시그마가 10이었지? 야, 그거 5로 낮춰봐. 요새 나노 테크놀로지 시대라는데 그 5미크론도 못 낮추냐? 막 이러면서 강짜를 부리겠지. 자, 그거 낮출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노동자들이 이런 얘기 하겠지. 야, 그거 낮추려면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주세요. 그래? 임금을 올려주면 진짜 할 수 있어? 그래서 임금을 올려주는데도 해결이 안 돼. 그럼 뭐 해야 되지? 공작기계가 정밀도가 안 나오는 공작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면 아무리 임금을 올려줘도 달성이 안 돼요. 그래? 그럼 공작기계 바꿔. 그래서 제조 설비를 다 초현대적으로 초정밀로 바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시그마 값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그마를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내에 들어오는 확률 68.16%,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95.46%, 3 시그마 99.74%. 그래서 얘네들의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그 영역에 맞췄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우리가 신뢰도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그동안 들어왔을 텐데 우리나라 제조 현장에서도 LG, 삼성 그래갖고 6 시그마 운동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기준치수가 여기 있다. 기준치수가 그냥 평균치하고 같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해 보자고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기준치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 시그마에 들어가게 하자. 매니팩처링 된 결과가. 그 다음에 설계자들은 될 수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6 시그마 내에서 설계해라. 그 대신 그것이 명품이 돼서 소비자가 원하는 퀄리티를 만족하려면 시그마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죠. 똑같은 시그마 운동, 6 시그마 운동을 하더라도 퀄리티가 좋으려면 시그마가 작아야 되고 시그마를 작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설계자는 슈퍼 디자이너가 돼야 되고 매뉴팩처링 엔지니어는 슈퍼 엔지니어가 돼야 되고 설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초현대식 초정밀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어떻게 돼? 이들 사이에서 딜레마가 오는 거죠. 제조 설비는 좀 떨어지더라도 직원들이 좀 잘해줬으면, 최선을 다해줬으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제조 설비를 어떻게든지 정밀도 높게 끌어올리되 설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가성비 있는 설비를 들여놓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6 시그마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6 시그마에 들어올 확률은 거의 100%야.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돼. 그지? 자, 그래서 6 시그마 운동을 하게 되면 100만 개를 제작을 했어. 그럼 그 중에서 3.4개가 불량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6 시그마 운동을 전개한다면 불량률이 극히 적겠죠. 100만 개를 제작했을 때 휴대폰을 100만 개를 제작했어. 그 중에 불량이 4개밖에 안 나. 6 시그마 운동을 전개했더니. 그러면 신나는 거지. 그 대신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시그마 값이 얼마냐 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 애플은 시그마가 3이야. 3미크론이야. 근데 삼성은 4미크론이야. 누가 품질이 좋아요? 애플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삼성이 어떻게 해야 돼? 애플이 3이면 삼성은 2.9 미크론 이렇게 되게 시그마를 잡았다면 삼성이 더 훌륭해지겠죠. 그래서 세계 각국의 각 메이커들이 사실 6 시그마 운동을 제일 먼저 주창한 것은 ISO 9000을 실행을 하면서 그 GE,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는 일본을 넘어갔고 대한민국에 왔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제 중국으로 전달되기 10년이 넘었다고. 그래 놓으니까 중국의 휴대폰이 세계 시장을 점유하는 그런 사태가 이루어진 거고 중국의 제품들의 품질이 우수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시그마는 어떻다고? 공차 정밀도 품질을 좌우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코스트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 톨러런스를 좋게
그거는 톨러런스를 작게 한다는 거지. 일리 갈수록 어떻게 돼? 시간하고 코스트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면 톨러런스를 아무리 작게 하려고 해도 어떤 크리티컬 톨러런스 이하는 못해. 그지? 왜냐면 코스트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되려면, 훌륭한 사장님이 되려면, 훌륭한 기업이 되려면 이 톨러런스를 낮춰야 돼. 그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자꾸 이렇게 가야 돼. 그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근데 거기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죠. 오차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측정할 때 생기는 이제 오차를 보면 이 여러 가지 오차가 있는데 우선 측정기가 갖고 있는 계기 오차가 있을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변화라든지 압력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론적인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을 잘못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오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차들이 합해져서 이제 계통 오차로 나오거든. 우연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우연하게 저지르는, 그다음 환경 변화가 우연하게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랜덤하게 일어나는 오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트루 값은 이거라고 그래. 근데 평균치는 여기에 있어. 그 다음에 수많은 측정한 것의 산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 평균치로부터 결국에 내가 트루 밸류 사이에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계통오차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이와 같이 산포가 이루어져 있을 때 메저먼트 값이 여기라고 하자고. 그러면 요 평균치로부터 요 메저먼트 사이의 요 값은 우연 오차가 되겠지. 즉 산포로 만들어진 건 이제 우연한 거니까. 자, 그렇다면 트루밸류로부터 메저먼트까지 이 값이 바로 누적 오차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측정하는 건 이 누적 오차를 측정하는 건데 누적 오차 속에는 계통 오차와 우연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측정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트루밸류는 여기야. 메저먼트는 여기야. 그래서 누적 오차는 거의 비슷해. 근데 이번에는 실제 평균치와에 보면 계통 오차는 작아. 이건 무슨 소리야? 아, 사람이 측정할 때 이론적인 오류는 덜 범했구나. 계측기가 갖고 있는 오차도 적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만 측정을 할 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왔다든지 또는 사람이 우연하게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든지 좀 부주의한 사람이 했다든지 이렇다면 우연오차가 크겠지. 자, 여러분은 이런 측정하고 이런 측정하고 사이에서 어떤 측정이 잘 이루어진 측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보다는 이거지. 왜 이렇게 되죠? 이 계통오차는 내가 계기가 갖고 있는 오차를 캘리브레이션 하면 되거든. 그걸 보정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개인이 자꾸만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실수를 너 이거 다음서부터는 실수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교육을 하면 보정할 수 있거든. 이론적으로 뭔가 이 스트레인 게이지로 해서 계측기를 만들어 놨는데 내가 이론적으로 실수할 수 있거든. 그럼 그런 수학적인 실수를 보정하면 되거든. 그렇다면 계통오차는 확 줄일 수 있거든. 그래서 우연오차가 작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 먼저 시간에 정밀도를 나타내는 게 우연오차거든. 그러니까 정밀도가 좋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계통오차는 쉽게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밀도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적 오차를 얘기할 때 계통 오차는 쉽게 우리가 없앨 수 있으니까 보정을 통해서 우연 오차를 줄이는 걸 생각하거든. 그러다가 보니까 정밀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고 정밀해야 되지. 그래야지 좋은 거지. 근데 정확이란 말이 정확도에 그래서 묻혀서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정확이라고 얘기 안 하고 정밀이다라는 얘기를 쓰는 게 바로 그런 이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측정할 때 될 수 있으면 환경오차, 우연히 범하는 환경오차를 줄여야 되겠거든. 또 어떤 범위에서는 계통오차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측정 원리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측정 원리가 뭐냐? 항상 같은 온도에서 측정해야 되겠다. 항온. 그 다음에 피측정물의 온도를 계측해서 열변형을 보정해야 되겠다. 여기 보니까 재료들의 선팽창 계수가 나오거든. 20도씨에. 선팽창 계수는 온도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재료에 대해서 봤더니 이렇게 큰 차이가 나.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스틸의 경우 어마어마한 선팽창 계수를 갖고 있거든. 1m 그 길이의 어떤 소재가 있는데 이게 1도 변화가 되면 13미크론의 오차가 나온다는 얘기야. 인바라고 하는 재료가 있어. 이게 이제 스틸에다가 이제 니켈을 적절하게 집어넣어서 합금을 하면 만들어지는데 강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선팽창 계수를 갖지.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런 인바를 어떤 그 측정 기기로 사용하면 열팽창 없이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게. 슈퍼 인바라는 게 있어.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측기들을 만들 때 우리가 사용해. 그래서 측정할 때는 무작정 측정하면 안 돼. 아무리 좋은 계측기를 쓰더라도 똑같은 피측정물이라 하더라도 온도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 다음에 측정을 할 때는 항온에서 측정해야 되는데 이 피측정물의 서멀 커패시티에 따라서 이게 소위 20도에서 측정한다 그러면 피측정물도 다 20도씨가 돼야 돼. 근데 이게 연용량이 크면 측정하는 중에도 바뀌거든. 그래서 얘가 전체적으로 항온이 될 때까지 시간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아주 특별한 측정이 있다. 이건 측정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피측정물을 측정실로 가지고 와서 보통 하루 정도 좀 놔뒀다가 측정하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온도가 레귤레이션 돼서 레귤레이션 됐을 때 측정을 해야 되겠지. 자, 두 번째. 측정을 할 때는 비접촉 측정을 해야 돼. 여기 지금 옆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라고. 측정을 할 때 컨택 측정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컨택 측정을 하냐면 이렇게 스타일러스를 볼로 만들어서 측정을 하거든. 왜 이렇게 하냐면 컨택 측정을 할 때는 측정 포인트하고 실제 측정값하고가 달라질 수 있거든. 근데 볼로 하면 어떻게 돼? 볼의 다이아메터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측정이 이루어지고 그 측정 각도를 알면 측정 위치를 정확하게 볼의 센터 포인트로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측정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스피어를 스타일러스로 해서 측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스타일러스의 다이아메터가 D고 P라고 하는 힘으로 눌러서 측정한다. 그리고 이 P 측정 물체의 영지 모듈러스가 이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g 포스로 측정을 한다. 아주 미약한 힘이지. 그 다음에 이게 강이다. 그리고 요 스타일러스의 다이아메터가 2mm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인덴테이션이 생기거든. 물론 이건 이제 일라스틱 리전이니까 측정을 띄면 다시 이게 탄성 복원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눌리는데 요 눌리는 깊이를 보니까 75 나노미터만큼 눌리더라. 자, 무슨 소리야? 그러면 정밀 측정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컨택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컨택 디포메이션이 생기는 것을
허르지안 디포메이션이라고 그래. 왜 허르지안 디포메이션이라고 하면 독일의 유명한 그 과학자가 있었거든. 허르츠라는 사람. 그 사람이 통신기술에도 기여한 게 많지.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유명한 또 기계공학자였거든. 그 사람이 개발한 거야. 발명한 거야. 그래서 디포메이션이 요렇게 될 때 요만큼 생긴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측정할 때 될 수 있으면 힘을 적게 가한다.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건 뭐야? 컨택하지 말고 측정하자. 될 수 있으면. 세 번째 측정 원리. 우리 먼저 시간에 이제 분해능 얘기를 했잖아.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게 1미크론 값을 측정해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1미크론보다는 더 정밀한 거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미크론을 측정하고 싶으면 측정기는 최소한 분해능이 5 내지 10배 정도 더 좋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1미크론 측정하려면 측정기는 1미크론의 10분의 1 정도의 분해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정확도와 정밀도가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측정 원리. 4가지 측정 원리가 있는데 측정기의 성질을 잘 알아야 돼. 내가 만약에 스트레인 게이지로 측정기를 만들었어. 스트레인 게이지는 온도 변화되면 스트레인 값이 바뀌지.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해서 내가 측정하려고 했던 것은 변형을 측정하려고, 변형이 생길 때 스트레인 변화를 측정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스트레인 게이지는 그 원리상 제작할 때 그 와이어를 금속을 쓰거든. 근데 걔가 변형이라는 게 꼭 어떤 이 하중을 가한 변형뿐만이 아니라 온도 변화에 따라서도 와이어의 길이는 늘어났다 줄었다 하거든. 그러니까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그러니까 스트레인 게이지를 사용한 압력계, 스트레인 게이지를 사용한 로드셀, 스트레인 게이지를 사용한 가속도계 이런 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사용한다 그러면 온도 변화에 대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온도 변화에 대해서 센시티비티가 0이 되도록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한 센서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지? 자, 이번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정밀도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 기계공작법에서 어떤 평가 항목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우선 치수 평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지? 그래서 치수 평가할 때 보통은 스케일을 쓰잖아. 근데 여러분이 쓰는 스케일하고 좀 틀리지. H자 모양 또는 트레스카 섹션을 갖는데 여기 보면 눈곱이 매겨져 있어. 그지? 그리고 얘네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발을 쓰든지 아니면 세라믹을 쓰든지 유리를 쓰든지 이렇게 만들어. 왜냐하면 제조 현장에서 쓰는 건 여러분이 쓰는 룰러하고는 틀리거든. 그래서 이제 눈금이 있는 건 이렇게 만들어 쓰고 그 다음에 눈금이 없는 것도 있어. 이거 블록 게이지거든. 블록 게이지. 예를 들면 요 폭, 요런 폭들이 다 다르죠, 지금. 이건 세라믹으로 만든 거고, 이거는 인바로 만든 건데, 지금 이거 블록 게이지를 가지고 마이크로미터를 캘리브레이션 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숫자가 써 있거든. 예를 들면, 30mm다. 또는 20mm다. 5mm다. 또는 0.1mm다. 0.11mm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써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상자 속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104품, 52품 해서 그게 100개 이상 조각들이 들어가 있어. 그럼 얘네들을 모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치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치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하는 버니어 캘리퍼스라든지 마이크로미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정할 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준자가 되겠지. 그래서 이걸 엔드 스탠다드라고 그래. 그래서 블록 게이지 같은 거 대표적인 게 치수가 없는 거, 치수가 있는 거.
그러면 이게 정확할까요? 이렇게 정확할까요? 이게 정확하겠지. 근데 각도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긴 분도끼, 여긴 각도가 나와. 이렇게 생긴 각도가 새겨진 이러한 엔드 스탠다드들. 그래서 각도가 읽을 수 있는 거, 이거는 어떤 특별한 각도만 측정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각도를 측정할 때 이럴 수도 있어. 블록 게이지를 사용할 수 있거든. 이게 정반이야. 서피스 플레이트. 아주 평면도가 우수한 어떤 그 판이야. 이 위에다가 정밀도가 높은 실린더. 블록 게이지. 정밀도가 높은 실린더 2개 하고 이렇게 해서 정밀도가 또 높은 평면도를 갖는 어떤 이 표준물. 여기 정밀도가 높은 실린더하고 실린더니까 항상 실린더는 얘하고 90도로 이렇게 컨택이 되잖아. 그리고 얘의 경우에 우리가 이 B 값을 알거든. 이건 내가 만든 표준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블록 게이지도 이 블록 게이지에 보면 폭이 다 알려져 있으니까 높이가 다 알려져 있으니까 이 높이 내가 알거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요 B 내가 알지. 그 다음에 요 높이 내가 알거든. 요 실린더의 다이아메터.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을 때 블록 게이지 요거는 블록 게이지 높이하고 같이 얘하고 같은 거니까. 그럼 B하고 C를 내가 알거든. 그러면 B분의 C는 바로 뭐야? 사인 세타지. 그럼 세타는 어떻게 돼? 아크 사인 B분의 C. B하고 C를 아니까 세타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근데 이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뭔가 물건을 제작을 했어. 그래서 이 각도가 중요해. 내 각도를 정확하게 제작하고 싶어. 어떻게 측정해? 분도끼로? 사람 눈이 오차를 갖고 이 분도끼가 또 오차, 설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세타 측정하는 거 불가능해. 그럼 얘하고 비교 측정을 해? 근데 만약에 이 앵글 게이지로 내가 컴비네이션을 했더니 세타가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세타 여기에다가 오브젝트를 놓고 그 위에다가 다이얼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걸 장착해. 다이얼 인디케이터는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다이얼 인디케이터를 정방에다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해놔. 그리고 요 인디케이터 사이에 용수철을 갖고 있는 스타일러스를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만약에 이 서피스 플레이트하고 이 오브젝트를 평행하게 설치했다면 이 스타일러스가 달린 다이얼 인디케이터를 움직였을 때 눈금이 정지해 있겠지. 안 움직이겠지. 그러면 이 서피스 플레이트하고 내가 지금 제작한 얘의 이제 밑면 데이텀 서피스는 평행이 되게 설치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는 얘에 대한 얘의 각도였으니까 얘는 또 사인바라고 하는 데다가 측정기기에다 설치를 해서 세타를 재고 싶은데 세타 어떻게 재면 돼? 요 세타하고 이 세타는 합동이잖아. 그지? 사인바를 통해서 잴 수 있다. 블록 게이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식의 측정 방법이 이런 식의 측정이나 이런 식의 측정보다 굉장히 우수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각도 측정할 때 사인바를 써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한계 게이지들이 있거든. 제작을 할 때 구멍 제작 많이 하잖아. 구멍의 치수를 어떻게 측정하지? 자를 가지고 할 수 있지. 근데 오류가 많겠지. 이거를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한계 게이지를 제작을 해. 한계 게이지를. 그래서 이 한계 게이지는 기준 치수보다 약간 크게 하고 얘는 기준 치수보다 약간 작게 해서 얘하고 사이에 요게 톨러런스 범위 내에 오게 제작된 한계 게이지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제작된 게이지에다 끼워 통과해야 되겠지. 끼워 통과 안 하지. 그럼 어떻게 되지? 바로 요것과 요거 사이의 치수로
구멍이 제작됐다고 하는 걸 쉽게 판별할 수 있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쓸 때 굉장히 빠르게 측정할 수 있지. 끼워 보기만 하면 알 수 있으니까. 자, 오늘 형상 정도는 이제 치수하고 각도하고는 달리 어떤 이 물체의 형태를 측정하는 그런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진원도를 측정하고 싶다. 내가 지금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 다이아메터의 크기가 일정하게 공차 범위 내에 들어왔는지 그런 걸 측정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와 같은 한계 게이지를 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구멍을 제작했다 그러면 이 구멍의 최소 치수가 이 사이즈고 최대 치수가 이 사이즈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최소 치수와 최대 치수에 해당하는 실린더 모양을 만들어. 그래서 내가 이 최소 치수를 갖는 실린더를 구멍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만약에 구멍을 통과한다고 하면 이 구멍은 이 최소 치수보다 크게 제작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큰 치수 쪽을 구멍을 통과시키는데 통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제작된 구멍은 이 최대 치수보다는 작게 됐겠지. 그 바꿔 얘기하면 요 치수하고, 여기서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치수하고 요 치수 사이에, 즉 요 사이에 공차를 가지고 구멍이 제작된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공차 범위였다면 이 구멍 제작 결과는 패스할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축이라고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축의 사이즈인데 최소 치수가 이렇고 최대 치수가 이렇다고 하면,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캘리퍼스나 버니어 캘리퍼스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한계기를 써서 두 번만 찔러보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정지축은 통과하지 못했는데 통과축은 통과했다. 그러면 축은 정지축보다는 크고 통과축보다는 작다. 이렇게 쉽게 판단해낼 수 있거든. 그래서 두 번만 찔러보면 내가 제작한 부품의 구멍 사이즈하고 축 사이즈를 쉽게 알아낼 수 있거든, 빠르게.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한계 게이지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내가 만약에 미소한 구멍을 빠르게 측정하고 싶다. 내가 축을 핀 같은 거를 제작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러면 여기 치수들이 다 기입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홀에는 들어가고 어떤 홀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러면 요 둘 사이에 그 다이아메터 치수로 가공이 됐구나 하는 걸 쉽게 알아낼 수가 있지. 그래서 구멍을 측정하는 데 쓰는 거고, 틈새를 측정하는데, 나사선의 피치를 측정하는데, 그 다음에 각도를 측정하는데 우리가 이런 또 한계 게이지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쭉 보면 이런 모양의 다이얼 게이지 또는 다이얼 인디케이터라고 부르는데, 그게 달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다이얼 인디케이터는 이와 같은 스탠드에 고정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스탠드는 밑면이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 평평한 선이 보이지? 이게 예를 들면 서피스 플레이트 위에 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평면, 즉 정반 또는 서피스 플레이트라고 부르는 이 면이 평평하다고 하고, 스탠드도 평평하다고 하고, 이 정반이 오차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스탠드를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했을 때 이 스탠드는 정반 위에서 아래 위에 소위 편차 없이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겠지. 만약에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의 면이 평평한지 어쩐지를 측정해 보기 위해서, 그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이얼 인디케이터를 썼다. 여기 속에는 용수철이 스프링이 들어있어서 얘를 조금 집어넣으면 스프링의 음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저절로. 그러면 그때마다 확대 기구가 있어서 요 침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소 변이를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게 다이얼 게이지 또는 다이얼 인디케이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정반해서 스탠드를 왔다 갔다 했는데 다이얼 인디케이터 리딩이, 즉 침이 하나도 안 움직였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아, 이 제품이 다이얼 정반처럼 플랫하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지. 만약에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서는 플러스 10이고 중간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일정하게 줄어들면서 여기가 0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아,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가공이 됐고 최대 높이가 10미크론이고 최저가 0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플래트니스를 알아낼 수가 있지. 자, 이렇게 했어. 여기에 대해서 이 다이얼 인디케이터 스탠드가 이 정반의 면에 대해서 90도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래 놓고 나서 이 다이얼 인디케이터를 상하로 움직였어. 근데 이게 이 소위 인디케이터가 하나도 안 움직였어.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아, 이 정반에 대해서 이 만들어진 부분 90도로 직각이 잘 갖춰지도록 만들어졌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 V블록이야. 완벽하게 만들어진 V블록인데 여기다가 어떤 원통 제작된 걸 놓고 다이얼 인디케이터를 압착시킨 다음에 얘를 돌렸어. 그랬더니 토탈 인디케이터 리딩이 5미크론이 나왔어.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아, 그렇다면 얘는 이게 소위 직경차가 한 5미크론 정도 존재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인디케이터를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어. 먼저 얘기했듯이 각도 재는 데도 쓸 수 있고, 여러 개를 쓰면 어떤 작업을 하면서 진원도 오차들을 쉽게 알아낼 수가 있겠지. 요거는 얘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는 기계식으로 확대기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런 식을 쓰는 거거든. 이걸 설명하면 이건 어떤 거냐면 요 LVDT라고 하는 거 몸체 속에 코어가 들어가 있어. 이 코어는 여기서 직선 운동할 수 있게 이제 되어 있고 이 코어를 감싸고 1차 코일이 있고 여기에 2차 코일이 있어. 이 1차 코일에 어떤 프리퀀시 오메가를 갖는 조화함수에 볼테이지를 V로 해가지고 프라이머리 볼테이지를 걸어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조화함수를 걸어줘. 그때 만약에 코어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볼테이지에는 K배가 붙으면서 앰플리튜드는 어떻게 되냐면 요 X 움직이는 것만큼 또 붙으면서 즉 앰플리튜드가 KXV로 바뀌어. 그러면서 프라이머리 볼테이지의 주파수로 세컨다리 코일에서 볼테이지 차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류 장치를 통해서 사인 오메가를 제거하고 나면 우리가 또 노이즈도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측정된 전이차를 가지고 K라는 값은 센서를 만들면 내가 알 수 있거든. V도 내가 알 수 있는 값이고 그렇게 된다면 X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볼테이지로 변이를 측정해낼 수 있지. 그랬을 때 코어 끝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스타일러스를 부착시켜.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응용할 수 있고 여기다 응용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얘는 지금 뭐냐면 밑에 정밀 스핀들이 있어. 정밀하게 회전할 수 있는 그 어떤 운동기구가 있고 그 위에다가 지금 이제 이 피스톤을 올려놓고 여기에다가 인디케이터를 놓고 이렇게 돌리면서 측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LVDT가 움직이. 그럼 뭘 할 수 있지? 내가 진원도를 알아낼 수 있지.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야. 피스톤 라드에다가 커넥팅 라드에다가 내가 지금 그 내경의 진원도를 좀 측정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뭐냐면 요 끝에다가 LVDT를 달아서 표면 거치기를 측정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식 이걸 갖다 리니어 베리어블 디스턴스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움직이는 놈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놈은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여기다 갖다가 넣었다고 치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이 고등자라고 부르는 레퍼런스가 하나 있어. 그래서 정반 위에다가 이 스탠드를 LVD가 장착된 스탠드를 갖다 놓고 이게 정반인데 정반도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플랫하게 만들려고 애는 썼지만 정말 플랫하지는 않거든. 그래서 정반에도 보면 이렇게 오차가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오차가 있는 정반에 스탠드를 갖다 놓고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물체 그것의 윗면을 측정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지? 결국에 측정된 결과에는 안내면의 오차가 즉 정반의 오차가 실리겠지. 그래서 이렇게 측정이 돼. 자, 이번에는 요 부품을 거꾸로 이렇게 설치해. 그 다음에 똑같은 정반에서 또 측정을 해.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되지? 여기 부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두 번 측정된 결과를 더하면 어떻게 되지? 요 ES하고 ES는 부호가 반대니까 없어지지.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남아? 2배 EG만 남거든. 그걸 갖다가 둘로 나누면 뭐가 돼? EG를 측정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다이얼 인디케이터를 이용을 하고 어떤 하나의 레퍼런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바꿔서 두 번 측정한 다음에 우리가 더하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정반의 정밀도를 우리가 보정할 수 있어. 그지? 보정해낼 수 있지. 그래서 이런 다양한 측정 공구들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들이 무수히 많이 개발되어 있고 이런 방법들이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간단한 먼저 얘기했듯이 측정 장치를 보정하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이야. 자, 이번엔 진원도를 측정하는 법을 설명해 볼게요. 진원도 측정하는데 이게 6가지 방법이 있거든. 여기 이거는 뭐냐, 직경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메타. 그거는 이렇게 마이크로메타는 이렇게 2개의 측정자를 갖고 있단 말이야. 이거 사이에다가 축을 집어넣고 측정했다. 직경 방식으로 측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축을 돌려가면서 계속 측정을 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축의 모양이 각도가 바뀜에 따라서 다이아메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그거로부터 진원도 오차를 추출해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링 게이지거든. 일부러 이렇게 링 모양의 게이지를 만들어. 이 링 모양의 게이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은 스위스 사람들이거든. 아까 먼저 얘기했을 때는 LVDT도 스위스 사람들이 제일 잘 만들거든. 그래서 이런 걸 사와.
한국에서도 만드는데 믿을 수가 없지. 이제 이런 걸 사면 여기에 정확하게 어떤 방향에서 측정을 해도 다이아메터가 일정한 쇳덩어리야. 근데 이게 링 모양의 링 게이지라 그래. 그래서 이런 링 게이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아까 봤었던 그 리미트 게이지처럼 이용을 해서 측정할 수도 있고, 3포인트 프로브라는 게 이거야. 지금 이거는 여기에 프로브가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거든. 그래서 세 점 끝에다가 LVDT를 달아놔. 그래서 예를 들면 링 게이지를 집어넣으면 하나, 둘, 세 점을 측정할 수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지? 세 점을 지나는 원의 공식을 산출해서 그거로부터 다이아메터를 측정할 수 있지. 그 다음에 V블록, 아까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프리시전 스핀들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이게 실제 장치인데, 이게 스핀들이야. 정반 위에다가 이제 물체를 놓고, 스핀들이 회전을 하고, 스핀들 끝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LVDT를 달아서 쫙 측정을 해. 그러면 이렇게 뭔가 측정이 되겠지. 그지? 만약에 측정한 것이 진원이라면 이렇게 진원이 나왔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얘가 가공할 때 오차 때문에 이렇게 프로파일 오차들이 생기겠지. 그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이 LVDT는 고정시켜 놓고 이 부품을 스핀들 위에다 놓고 스핀들을 이렇게 돌려. 아까는 이제 스타일러스를 돌리면 줬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써도 좋은데 이 방식이나 이 방식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지? 이 스핀들이 회전할 때 회전 오차가 없어야 되겠지. 회전 오차가 없게 누가 제일 잘 만들까? 이 세상에서 스위스 사람들이 제일 잘 만들어. 정밀 스핀들을 만드는 거야. 근데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스핀들의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지.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스핀들의 오차는 찾아내지? 아까 이제 먼저 설명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찾아낸다고 그랬잖아. 아까 정반의 오차를. 그래서 그런 방식하고 유사한 어떤 측정법을 쓰면 이것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스핀들은 정밀하게 만들어져야 우리가 측정이 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측정 장치들이 만들어서 스위스, 독일, 뭐 일본 사람들이 파는데 여기 보면 이런 모양들이 쫙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형태를 측정해낼 수 있는 항목들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진원도, 동심도, 평행도, 예를 들면 원통도, 뭐 직각도, 예를 들면 평면도, 뭐 면의 윤곽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래서 이제 진원도 측정하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얘를 이용을 해서 진원도를 측정했어. 그럼 진원도를 측정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럼 진원도 오차가 얼마냐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지? 그래서 그때 쓰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거든. 자네들이 쉽게 이해할,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프로파일이 측정이 됐다 그러면 이 프로파일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가장 잘 피팅할 수 있는, 즉 어떤 서클로 피팅을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제일 최소 오차로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서클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지. 최소 자승법으로 내가 이 원을 찾아내고 그 원의 중심에서 봤을 때 매저했던 그 프로파일을 최소로 접하는 원과 최대로 접하는 원을 찾아서 걔네들의 반경차로 진원도를 오차를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내가 축을 가공했다. 그러면 축을 가공한 것 중에서 그 축의 가장 세 점을 찾아 최외곽에 그래갖고 원을 피팅할 수 있지.
그럼 그 중심으로부터 가장 작게 접하는 원을 찾아. 그래서 이 반경의 차로 진원도 오차를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 호를 가공했다. 그러면 제일 작게 접하는 원을 찾아. 그래서 그 중심으로부터 가장 크게 접하는 원을 찾아서 그 차로 또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 자, 이 방법하고 이 방법하고 다르지.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거든. 아예 동심원을 내가 만들어서 그 동심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일치하는 원이거든. 그러면서 하나는 작게, 하나는 크게 만들어가지고 반경이 그 템플레이트를 가지고 내가 가장 작게 접하는 원하고 가장 크게 접하는 원을 찾아서 그 반경차로 진원도를 지정할 수 있어.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아? 크게 세 가지 방법 중. 아직까지도 국제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다라고 정의된 건 없는데 사람들이 보통 사용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상을 측정할 때 표면 품위를 우리가 보통 정의를 많이 하는데 표면 품위 중에서 중요한 게 표면 거칠기야. 가공된 면을 우리가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요철이 있거든. 이렇게 요철이 있다고.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Rmax, RZ, RA로 이제 측정하는 방법인데 일단은 가공된 면을 아까 먼저 얘기했었던 프로피코다로 LVDT가 달려있고 스타일러스의 촉침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걸로, 즉 이런 골짜기를 다 들어가 측정할 수 있는 작은 촉침으로 쫙 긁어. 그래서 이렇게 측정했다고 치자고. 그럼 제일 먼저 표면 거칠기를 평가할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트렌드가 있어. 이 트렌드는 평균선이 예를 들면 이렇게 플랫하게 가면 문제가 없지만 어떤 트렌드를 가지면 그 트렌드는 리무발 해야 돼. 트렌드는 이제 없애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에 제일 낮은 골과 제일 높은 산의 차 이걸로 표면 거치를 정의하는 것을 Rmax라 그래. 그때 이제 표면 거치기를 할 때 길게 표준 길이를 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작게 기준 길이를 정할 건 자기가 정의한 대로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런 게 있어. 기준 길이가 L상에서 트렌드 리무버를 다 한 다음에 내가 이제 한 거야. 이 기준 길이 사이에서 제일 높은 산을 찾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은 거, 세 번째 높은 거, 다섯 번째 높은 걸 찾았다 치자고. 자, 이번에는 제일 낮은 산을 찾아. 제일 깊은 골짜기를 찾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골짜기 5개 순서대로, 가장 높은 산 5개 순서대로 찾아서 10개를 찾았지? 그래서 이렇게 해. 5개 산에서 5개 골을 빼. 그래갖고 5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그게 바로 10점 평균 거칠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수학적으로 기준 길이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내가 면적을 계산해. 이렇게 기준 길이 내에서. 그래서 그 기준 길이로 나눠 L로. 그래서 이걸 계산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평균 표면 거칠기라고, RA라고 그래. 자,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동일한 제작품의 동일한 기준 길이에서 표면 거칠기를 측정했어. 같은 결과가 나올까? 틀린 결과가 나올까? 틀린 결과가 나오지. 그러니까 표면 거칠기를 얘기할 때는 어떤 방식을 적용해서 측정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Rmax로 했나, RG로 했나, RA로 했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되겠지. 자, 이번에는 운동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우리가 결국에는
제작을 하게 되면 제작할 때 기계를 사용하게 되거든. 공작 기계를 또는 로봇을 사용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공작 기계나 로봇이 갖고 있는 운동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상당히 좋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우선 요 밑에 있는 것부터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 스핀들은 이제 회전하는 거잖아. 이게 이제 스핀들 축인데, 스핀들 축에다가 내가 진구를 매달았어, 이렇게. 그리고 앞에다가 비접촉 센서를 달았어. 자, 스핀들을 회전시키면서 이 비접촉 센서를 측정을 해. 만약에 이 진구하고 비접촉 센서 사이에 띄어져 있는 거리가 스핀들이 회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되지? 이 스핀들은 얘는 진구고 한데 측정된 결과가 변화가 없으니까 스핀들은 회전을 해도 반경 방향으로 오차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장치도 만들 수 있거든. 스핀들의 회전 오차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진구를 스핀들에 끼울 수 있는 지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정밀 측정이 가능한 비접촉 센서를 하나 만들고, 또는 구매하면 좋겠지. 그래가지고선 스핀들의 회전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각도 측정기를 엔코더라고 하는데, 그걸 또 이렇게 부착을 한 다음에 이 엔코더 신호와 이 변이 센서 신호를 함께 측정을 해서 컴퓨터에 갖고 와서 얘네들을 동기시키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리사주를 그릴 수 있거든.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내가 측정을 할 수 있어. 만약에 이제 이거를 할 때 여기다가도 만약에 센서를 내가 하나 단다 그러면 이렇게 레디얼 방향뿐만이 아니라 엑시얼 방향도 측정할 수 있어. 센서를 2개 달면. 그래서 그 얘기야. 이게 2개, 1개. 여기 지금 그림이 하나 빠져서 그래.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스핀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에는 스핀들이 있어. 밀링 머신인데 여기 밑에는 밀링 머신의 테이블이 있어. 밀링 머신은 스핀들은 회전을 하고 테이블 위에 공작물을 장착해 놓고 공작물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결국에 공구를 회전해서 상대 운동함으로써 공작물을 깎아내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스핀들 오차는 이런 방식으로 측정을 했더니 오차가 3미크론 이내라고 하더라. 과연 그러면 가공을 하면 3미크론의 오차는 나타날 수 있지? 테이블의 움직임이 있을 때 오차는 얼마가 될까 알고 싶거든. 어떻게 테이블의 오차를 알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테이블 위에 어떤 한 점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센서를 붙였어. 어떤 센서냐면 소켓이 있는데 소켓은 3개의 지지점이 있고 그 소켓 위에 진구를 올려요. 그래서 그 소켓 속에는 자석을 집어넣고 진구는 스틸 진구를 쓰면 어떻게 돼? 자석의 힘에 의해서 진구가 소켓에 붙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근데 얘는 진구니까 스핀들에 대해서 테이블에 진구를 붙여놓고 이 사이에 막대기를 하나 설치해 놓고 이 막대기 사이에다가 LVDT를 넣었다고 쳐보자고. 내가 그러면서 스핀들을 중심으로 이 테이블을 반경이 100이 되게 회전 운동을 시켰다고 하자고. 만약에 이 밀링 머신의 테이블이 정확하게 회전 운동을 했다고 하면 LVDT에서의 리딩 값은 얼마가 될까?
움직임이 없었으니까, 정확하게 회전 운동을 했더니 이 움직임이 없었으니까 0이 되겠지. 근데 만약에 회전 운동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에러가 생겨가지고 만약에 반경이 100이어야 되는데 99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바로 이 속겟과 속겟 사이의 막대기의 반경이 바뀌었지. 바꿔 얘기하면 LVDT가 반경의 변화를 측정해낼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또 센서를 만들어서 운동 정도, 키네메릭한 애큐러시들을 측정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아이디어고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에 창안돼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써서 여러 가지 센서들을 마련할 수 있어. 로봇가 있는데 로봇도 애큐러시가 많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그 애큐러시를 캘리브레이션 하고 싶어 하거든. 그럼 로봇이 갖고 있는 에러를 어떻게 규명할까? 어떻게 캘리브레이션 할까? 어떤 방식의 측정법을 써야 로봇의 애큐러시를 알아낼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요즘에도 학위 논문 테마가 되고 그래. 그래서 수많은 센서들이 개발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회 나가서 나는 조금 공부를 한 다음에 차라리 매니팩처링에서 애큐러시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쉽게 그 다음에 아주 정확하게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해서 특허를 내서 돈을 벌어보면 어떨까? 굉장히 좋은 생각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또 평가할 때 가공 변질층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영어로 Work Affected Zone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소선 가공을 하든지 절삭 가공을 하든지 연삭 가공을 하든지 가공을 하면 이게 가공된 표면이야.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게 모자야. 가공을 하게 되면 가공 표면에서 깊숙한 부분의 미케니컬 프로퍼티하고 가공 표면의 미케니컬 프로퍼티가 틀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건 왜 그러냐면 모재 깊숙한 곳에 이제 모재가 있고 위에서 절삭을 하거나 소선 가공을 하거나 해서 어떤 변형이 주어지면 그 모재 위에는 미끄럼층이라는 게 생겨요. 예를 들면 이제 변형을 받게 되면 뭐 전이도 생기고 결정들이 이렇게 이그러지고 막 이러거든. 그래서 미끄럼층이 생겨. 그리고 그 위에 층에는 소선 변형층이 생겨. 그리고 그 위에 층에는 섬유층이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맨 위에 한 1미크론 이하 영역에는 비정제, 즉, 이 결정 구조가 없어진 그런 어떤 베일비층이 생겨. 그래서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 베일비층, 섬유층, 이 소성 변형층, 요렇게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공 경화층이라 그래. 그래서 이 베일비층을 제외한 이 섬유층하고 소성 변형층을 가공 경화층이라고 그러고, 요렇게 이 베일비층을 포함한 이 층을 가공 변질층이라고 그래. 이 가공 변질층이 왜 중요하냐면 잔력력하고 결정 구조의 변화가 생겨. 여기서. 그리고 얘가 내마멸성, 전도성, 내식성 등의 영향을 줘.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공을 잘해서 왜 전도성을 좋게 하고 내식성을 좋게 하고 내마멸성을 좋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가공 변질층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렇다면 가공을 하면서 이 가공 변질층은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가공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 가공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공 변질층을 내가 바꿀 수 있거든. 바꾸면 얘네들이 바뀌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를 쓰면서 가공을 적절하게 하면 좋게 할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특성이 가지니까 가공변질층에 유념하고 이런 특성을 알고 우리가 또 그래서 또 어떤 학생들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 그러면 나는 대학원에 가서 이런 부분을 열심히 연구해서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훌륭한 가공법을 개발해서 그런 것을 또 특화해서 뭔가 좀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이런 가공변질층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법, 뭐 엑스레이를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또 있고.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제품이라는 게 정밀도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제 혁신 제조 기술을 겸비한 매니팩처러, 즉 이 슈퍼 엔지니어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 먼저 설계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앞에 얘기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제조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면서 설계를 한단 말이야. 그럼 설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 허용차를 지정해 줘야 돼. 그러면 허용차 범위 내에서 결국 제작자들은 결국 공차 범위 내에서 가공을 하겠지. 자,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보자고. 여기 지금 A에서부터 F까지 앞에 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한 게 있고 80이라는 거는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옆에 뭐 이렇게 첨자들이 있거든. 자, 여기서 파이가 뭐야, 요거. 요거는 동그랗다는 얘기지. 다이아메타라는 뜻이지. 그래서 홀이라고 그러면 또는 샤프트라고 그러면 이게 그런 동그란 형상을 얘기하는 80은 뭐지? 예를 들어서 구멍이라고 그러면 구멍의 다이아메타가 80mm다 이런 얘기지. 우리 기계공학에서는 밀리미터 단위는 안 써. 자, 그 다음에 요 이플런 맥스하고 미니멈은 뭐지? 여기에 있듯이 이게 위치수 허용차고 이게 아래치수 허용차야. 여기서 지금 A에서부터 F까지 보면 위치수 허용차하고 아래치수 허용차가 다 틀리지. 자, 그럼 내가 물어보자. 공차는 어때? 똑같지? 똑같아. 자, 무슨 소리냐? 공차라고 하는 것은 위치수 허용차하고 아래치수 허용차 뺀 거야. 이런 것을 양방향 공차라 그래. 그래서 빼면 10미크론 나오지. 빼면 10미크론 나오지. 10미크론 나오지. 그러니까 공차는 다 똑같아. 근데 설계하는 사람이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제작 결과는 틀리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샤프트를 만들어. 샤프트의 기준 치수는 80이야. 근데 보통 샤프트는 구멍에 끼워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기준 치수보다 작게 만드는 게 통상적인 거거든. 자, 그럼 봐봐. 기준 치수가 80이야. 작게 만든데. 작게 만드는데도 최대 크기가 있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 크기야. 그래서 그걸 최대 허용 치수라 그래. 자, 그러면 기준 치수에서부터 최대 허용 치수 사이의 요거, 이게 뭐가 돼? 위치수 허용차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가장 작은 치수는 뭐지? 최소 허용 치수는 요거지. 자, 그러면 기준 치수부터 최소 허용 치수 요거가 아래 치수 허용차가 되지.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은 위치수 허용차와 아래 치수 허용차를 조절함으로써 기준 치수에 대해서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걸 지정할 수가 있어. 그러면 제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위치수 허용차와 아래치수 허용차 사이에서 얘를 고정시켰을 때 축이 사이즈가 나오도록 제작해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위치수 허용차하고 아래치수 허용차 사이에 그 갭이, 즉 공차가 작으면 어떻게 하지? 제작하는 사람들이 애를 먹겠지, 그지? 그래서 공차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제작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작 단가가 높아지겠지. 자, 이번에는 구멍을 가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 기준 치수는 이거야. 근데 이제 구멍을 가공하는 사람은 기준 치수보다 크게 하지. 뭔가 조립해야 되니까 조립이 안 되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기준 치수보다 같거나 크게 하는 게 보통이야. 자, 그래서 이거 보자고. 내가 지금 구멍을 이걸 고정해 놓고 봤을 때 내가 구멍을 만들 때 설계자 입장에서 제일 작은 구멍 사이즈는 이렇게, 제일 큰 구멍 사이즈는 이렇게. 즉 요거와 요거 사이에 이걸 기준으로 구멍의 치수가 결정되게 설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기준 치수에서 제일 작은 구멍 사이즈, 요 허용자, 이 아래치수 허용자. 여기서부터 제일 큰 놈, 이게 위치수 허용자. 바로 위치수 허용차와 아래치수 허용차에서 구멍 사이즈가 결정되지. 요게 공차. 요거 타이트하게 해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들기가 어렵겠지. 자, 그러면 요게 뭐라고? 기준치수. 똑같은 기준치수라도 설계자가 위치수 허용차와 아래치수 허용차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공차는 똑같더라도.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 내가 만약에 구멍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축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지? 설계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설계할 때는 말이야, 기준치수하고 공차만 주면 돼.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설계할 때 기준치수 80, 공차 10미크론 줬어. 여기서 설계됐으니까 이제 만들어 와라 그랬어. 그랬더니 구멍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 왔고 축을 만드는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 왔어. 왜냐하면 하청업체들한테 일을 줘야 되니까. 그랬더니 조립이 돼? 이게 구멍이고 이게 축인데 축이 크니까 구멍이 안 들어가지. 조립이 안 돼. 자, 누가 잘못한 거야? 제작해온 하청업체들이 잘못했나? 아니지. 설계자가 잘못한 거지. 이거를 이렇게 했어야지. 기준치수는 80이고 너는 구멍이지? 구멍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 넌 축이지? 이렇게 해. 그래야지 어떻게 되지?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되면서 조립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치수하고 이 공차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설계 엔지니어가 아니야. 설계하는 사람은 공차를 생각하면서 위치수 허용차하고 아래치수 허용차를 잘 조절해서 조립이 되도록 설계해야 되겠지. 그지?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공차라고 그러면 기준 치수가 이렇게 되면 보통 가공일 때 공차는 이렇게 널널하게 돼. 이런 보통 가공 공차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보통 가공이 아니라 정밀 가공으로 가면 공차가 바뀌거든. 그래서 여기 내가 지금 만들어 놨어. 기준 치수가 0에 가까운 치수로부터 500mm까지 공차에 따라서 정밀도 등급이 어떻게 구분되나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표야. 여기에 공차는 다 미크론 단위야. 보통 우리나라 공장들은 정밀도가 좀 있다 그러면 보통 7급에서 8급 정도 공차는 다 구현할 수 있어. 만약에 7급이 보통 구현되는 공장이라고 그러면 7급보다 밑에 더 높은 공차, 즉 6, 5, 4, 3, 2, 1로 갈 때는 도면상에 공차를 표시해 주는 게 좋지. 허용차를 이용해서. 그렇지만 그냥 가공하면 우리 공장에서는 7급이 나온다 그러면 7급 이상의 것은 굳이 표시할 필요 없지. 그지? 그래서 설계 도면을 만들 때는 단순하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떤 공장인가 하는 걸 평가한 다음에
그 공장이 7급이라고 그러면 7급 이상은 표시할 필요 없지. 7급 이하만 설계도면에 표현되도록 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이런 예를 들어볼게. 25파이 되는 축을 하나 가공하려고 그래. 그러면 기준 치수가 여기에 속하겠네. 그러면서 내가 5급 공차로 하려고 그래. 자, 25에 5급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얼마래? 5급 레벨의 정밀도를 갖추려면 9미크론의 공차가 있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이렇게 볼까? 150파이의 축을 가공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3급으로 하려고 그래. 어때? 8미크론의 공차로 지정이 돼 있지.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ISO에서 규정한 거야. 그걸 따서 이제 KS도 만들어. ISO에서 이 인터내셔널 톨러런스라고 해서 기본 공차를 이렇게 지정해 놓은 거야. 그래서 설계할 때 이 공차 범위를 이렇게 표준화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설계해라. 그러면 이 설계할 때 우리가 제작 그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설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자, 한 가지 이런 걸 보자. 자, 5급 공차라 그러면 정밀한 거야, 이거. 그 다음에 0급 공차면 굉장히 정밀한 거야. 01급이면 거의 초정밀에 가까운 거. 자, 5급 공차를 보자. 기준 치수가 작은 놈의 경우에는 공차가 4고, 기준 치수가 큰 놈은 어떻게 돼? 27미크론이야.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작은 거를 만들 때는 공차가 작어. 근데 큰 거를 만들 때 공차를 작게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그지? 그래서 그런 그 형상의 크기에 따라서 공차 레벨을 정해 놓은 거거든. 그래서 5급 공차 그러면 이렇게 치수가 커질 때마다 그 공차는 커져. 그래서 0에서 500까지. 그 이 이상도 IT 공차들을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그 책자를 찾아보면 돼. 자, 허용차, 공차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정의하나 자네들이 혹시 뭐 보잉에 취직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기준 치수, 아래 치수 허용차, 위 치수 허용차, 그 다음에 공차. 자, 기본 축하하고 이 기본 구멍이 있거든. 이게 아까 보여준 것처럼 뭐 IT 공차로 해서 숫자로 표시하려고 그러면 도면이 지저분해지고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소위 기준 치수야. 밑에는 기준 치수보다 작은 거고 위에는 기준 치수보다 큰 거야. 그래갖고 샤프트의 경우는 소문자로 써. 그래서 A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GC까지. 그 다음에 구멍의 경우에는 캐피탈을 써갖고 A에서부터 GC까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라지 H나 스몰 H가 됐을 때는 펀더멘탈 디비에이션이 0이 되게. 여기서 펀더멘탈 디비에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구멍의 경우는 이 아래치수 허용차가 펀더멘탈 디비에이션이고 축의 경우에는 위치수 허용차가 펀더멘탈 디비에이션이야. 자, 그러면 봐봐. 구멍의 경우에 축의 경우에 보자고. A에서부터 봐봐. 쭉 해서 보면 기준치보다 작지. 여기서 위치수 허용차는 얘지. 쭉 해가다 이제 스몰 H가 있어. 어떻게 돼? 위치수 허용차가 기준치수와 같아지지. 그 다음에 아래치수 허용차는 기준치수보다 작지. 자, 그 다음에 이 홀은 볼까? 쭉 하고 큰 홀이 되다가 라지 H가 되면 아래치수 허용차가 기준치수가 되고 위치수 허용차는 커지지. 즉 H를 넘어서는 순간에 어떻게 되지? 구멍의 경우는 아래치수 허용차가 기준치수보다 작아지지.
자, 샤프트의 경우는 엣지를 넘어주는 순간 어떻게 돼? 샤프트의 사이즈가 기준치수보다 커지기 시작하지.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스몰 알파벳하고 그 캐피탈 알파벳을 이용을 해서 공차를 나타내. 그래서 여기 지금 샤프트의 경우에 얘기하면 H에서 펀더멘탈 디비에이션은 0이다. 그 다음에 G의 경우는 0보단 작아지지. 그래서 기준치수의 사이즈가 D라면 이런 식으로 산출되게 얘를 만들었고, 여기서 만약에 D라면 이런 식으로 되게 만들었고, A라면 이런 식으로 되게 만들었어. 만약에 다이아메터가 120보다 크다면 이렇게, 작다면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어. 여기서 계산돼 나오는 얘는 D는 밀리미터를 집어넣고, 여기서 나오는 A 뭐 이런 값들은 미크론 단위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홀이 라지 H라고 하는 공차를 갖고 있어. 그러면 샤프트는 어떻게 되지? 여기 스몰 a에서부터 소위 g까지 공차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걔네들은 다 끼워지지. 근데 만약에 여기 h 이상 쭉 돼서 얘네들을 갖고 있어. 축이. 그럼 어떻게 돼? 끼워져, 안 끼워져? 안 끼워지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알파벳을 이용을 해서 끼워 맞춤을 할 수가 있어. 여기 있는 치수들은 앞에 했던 그 한글과 영어를 비교해 보라고 한 거야. 자, 내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 자네들은 아무래도 한글로 표현되는 걸 보는 게 더 아마 재밌을 거야. 편리하고. 자, 지금까지 주장했던 얘기들이지. 그 다음에 앞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측정을 할 때 항상 통계적으로 접근해야 돼서 식스 시그마 얘기도 했었단 말이야. 자, 내가 지금 현대자동차야. 조향장치를 만들어. 그 조향장치를 만들 때는 분명히 축도 있고 그 다음에 홀도 있을 거란 말이야. 서로가 끼워질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치수를 측정을 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치수는 여기 40이었어. 그래서 40이 기준 치수를 대비해서 여기다가 40에서부터 뭐 요렇게 되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구멍을 만들었어. 구멍을 크게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112미크론 크게 만들었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시그마만큼 이렇게 되게 이제 했다고 치죠. 자, 이렇게 축이 작고 구멍이 크면 조립이 잘 되지. 근데 만약에 축 중에 몇 개가 여기 치수를 갖는다 그러고 구멍 중에 몇 개가 여기 치수를 갖는다 그러면 끼워져, 안 끼워져? 안 끼워지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립을 생각해서 만들 때는 축의 제일 큰 놈하고 제일 큰 놈이 여기였다고 치고 구멍의 제일 작은 놈이 여기였다. 이게 최소 틈새를 확보해야 끼워지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보자. 축 기준 방식하고 구멍 기준 방식 끼워 맞춤을 보자고. 여기 보면 요게 구멍이야. 구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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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 요게 축이야. 요게 축이고, 요게 축이야. 이거 끼워져, 안 끼워져? 끼워지지. 헐겁게 끼워지지. 그래서 이거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 자, 축의 사이즈는 이거야. 그러니까 축에서 제일 큰 축이 기준치수하고 같은 거고 그거보다 더 작게 이제 축이 만들어져 있어. 구멍이 요렇게 돼. 또 요렇게 돼. 요렇게 돼. 이거 중간 끼워 맞춤이라고. 사실 이건 끼워 맞춤이 잘 안 되지. 근데 왜 중간 끼워 맞춤이라고 해서 망치로 때리면 박을 수 있거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축
축보다 구멍이 정말 훨씬 작지. 이런 건 잘 안 들어가지. 이런 건 어떻게 끼워 맞춤을 하지? 구멍은 온도를 높여서 팽창하게 하고, 축은 온도를 낮춰서 축소되게 한 다음에 끼울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걸 억지 끼워 맞춤이라고 그래. 아니면 망치로 억지로 때려 박든지. 그래서 억지 끼워 맞춤이라고 그래. 자, 이번에 이거 보자. 구멍이야. 축이야. 어떻게 돼? 헐거운 끼워 맞춤. 억지 끼워 맞춤. 중간 끼워 맞춤. 근데 지금 요거하고 보면 묘한 차이가 있지.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끼워 맞춤을 했지? 축의 위치수 허용차를 기준치수와 같게 하는 방식으로 뭔가 끼워 맞춤을 한 거고, 이건 구멍의 아래치수 허용차를 기준치수와 같게 하면서 끼워 맞춤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축을 기준으로 끼워 맞춤하는 거고, 얘는 구멍을 기준으로 끼워 맞춤하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는, 필드에서는 이런 방식의 축 기준 방식을 할까요? 구멍 기준 방식에 끼워 맞춤을 할까요? 어떤 게 더 쉬워? 구멍을 가공하는 게 쉬워? 축을 가공하는 게 쉬워? 축을 가공하는 게 쉽지. 그러니까 구멍을 기준으로 해서 끼워 맞추는 게 쉽겠지. 그래서 구멍 기준 방식을 많이 써. 그래서 보통 끼워 맞춤 한다 그러면 구멍의 아래치수 허용차가 기준치수하고 같게, 그러니까 펀더멘탈 디비에이션이 구멍의 경우 0이 되게 하면서 톨러런스를 준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축이 조립될 수 있게 허용차를 지정을 해서 끼워 맞춤하는 방식을 많이 쓴다. 자, 그래서 여기 보자. 이게 지금 뭐야? 바로 구멍 기준 끼워 맞춤이지. 아까 먼저 설명했듯이 캐피탈 레터로 된 놈이 구멍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서도 펀더멘탈 디비에이션 H라고 하면 펀더멘탈 디비에이션 0이라고 그랬으니까 구멍의 아래치수 허용체 기준치수하고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서 구멍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왜 이렇게 크게 만들지? IT9 공차 있고 IT8 공차고 IT7 공차니까. 아까도 설명했잖아. IT 공차에서는 공차 번호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공차가 작아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7, 8, 9으로 하면 작아지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자. 소문자로 돼 있거든. 아까 뭐라 그랬어? 스몰 h인 경우가 위치수 허용차가 기준치수와 같다고 그랬고, h 밑에 있으니까 작지. f는 더 작지. e니까 더 작지. 자, 그럼 얘하고 이 축하고 이 구멍하고 하면 헐거운 끼워 맞춤. 이거하고 헐거운 끼워 맞춤.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되지. 자, 이번에는 축을 P로 했어. 자, P는 H보다 큰 거지. 그러니까 축이 기준치수를 넘어가서 크게 만들어졌지. 만약에 이 H7하고 P6하고 끼워 맞춤하면 어떻게 돼? 억지 끼워 맞춤이 되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미끄럼 베어링 할 때는 헐거운 끼워 맞춤. 정밀기계 조립할 때 헐거운. 베어링의 내륜과 회전축을 조립할 때는 베어링의 내륜이 회전축이 꽉 장착이 돼야 되니까 억지 끼워 맞춤을 해. 그래서 기준치수별로 만약에 H8, F7 요거지, 그지? H7, G6 이거지. H7, P6 하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설계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라지 H, 스몰 f 이런 게 바로 뭐지? 허용차를 지정하는 방식이야. 근데 이걸 전부 숫자로 하게 되면 이걸 다 도면에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표시하면 어떻게 돼? 기준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를 엔지니어들이 자동적으로 아는 거지, 그지?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한다. 자, 이거 한번 보자. 지금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게 이제
기어고 이게 샤프트고 이게 기어 박스야. 그러게 지금 베어링이고. 자, 지금 베어링을 장착을 했어. 그래서 이게 내류냐. 내류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억지 끼워 맞춤 축에다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억지 끼워 맞춤 한다. 키 없이 억지 끼워 맞춤 한다. 외류는 어떻게 하지? 어차피 베어링을 내가 외륜 하우징에다가 장착만 하고 이 앞쪽에서 조여주면 되는 거니까 스크류로. 그래서 헐거운 끼워 맞춤 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하지? 키를 쓰거든. 키를 쓰니까 기어하고 얘하고 부착하는데 키를 쓰니까 여기도 어떻게 헐거운 끼워 맞춤을 한다. 자, 그때 여기다가 뭐 치수 쓰고 그러면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표시해 놓으면 제작하는 사람이 우리 엔지니어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얘네들의 사이즈에 따라서 공차를 알고 있으면 바로 작업하면 되는 거고, 이 8 공차하고 7 공차가 어떤 뜻인가 하는 거를 아까 IT 공차표에서 찾아서 그 공차 범위 내에서 가공하면 되겠지. 자, 지금까지 이제 뭐 치수에 대한 거, 기하학적인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기하공차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 이거 시험에 나오거든. 여기 내가 다 설명해 놨거든. 그래서 요게 뭘 뜻하는 얘기 못하는 여기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 복습하기로 하고, 이제 설계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텀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을 기준으로 해서 가공하는데, 어떤 면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기하공차를 맞추는데, 그 다음에 구멍을 깎는다고 그러면 될 수 있으면은 재료 손실을 적게, 축을 깎는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재료 손실을 적게 축을 깎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MMC, MMS 조건에서 뭐 가공하자. 뭐 이런 것들을 설계 도면에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얘야. 구멍을 가공하는데 원래 요만큼만 표시하면 되거든. 근데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표시 친절하게 할 수도 있지. 요렇게. 이거 있으면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요렇게만 하면 되지, 그지? 내가 퀴즈를 하나 내자. 지금 이게 구멍이거든. 근데 여기 요런 표시가 있네. 이게 무슨 소리야? 최대 표면 거치를 25미크론 이내로 해라 이런 뜻이거든. 이거는 뭐지? 파이 30에 구멍을 만드는데 H7 공차로 하라. H7 공차면은 공차가 얼마지? 25미크론이지. H7이면 한번 써봐. 30이니까 뭔가 찾아보자. 30 여기네. 그래서 ITC 21미크론이네. 21미크론으로 하라 그랬어. 공차를. 근데 여기 표면 거칠기는 25미크론. 이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못한 거지. 공차를 20이라고 하면 표면 거칠기 25라고 그러면 이게 더 작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3.2미크론 표면 거칠기로 하면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 이렇게 해.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 뭐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고 C라는 게 있거든. 그 다음에 D라는 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밑에 면이 데이터 면이다. 기준면이다. 이 밑에 이 면이 기준면이다. 이 면이 기준면이다. 그 다음에 요 원의 중심이 기준점이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45도 분할해라 이런 얘기고, 이건 치수를 50으로 해라 이런 얘기고, 그럼 이거는 뭐지? 요게 뭐지? 위치도 공차야. 얘네들의 위치도. 위치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0.15mm 이내에 오게 하라 이런 얘기야 얘네들이. 즉 6개를 만들어. 그리고 얘네들의 사이즈는 16파이야 다이아메터가. 그러면서 공차는 아래치 소형차, 위치 소형차에서 300미크론 이내에서 하래. 그 대신 얘네들이 중심이 오는 그 위치도는 150미크론 내에서 하라. 그러면서 M이 붙어 있어. 무슨 소리지? 구멍을 만들 때 될 수 있으면 구멍을 작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야. 그러면서 또 어떻게 구멍을 할 때 A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D에 대해서 기준으로 했을 때 잘 맞춰라. 응? 밑면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수직으로 뚫어라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이 D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제대로 여기 있는 이거에 맞춰서 여기 있는 이 치수에 맞춰서 여기 좀 치수가 있잖아. 맞춰서 제대로 해라. 그리고 다이아메터 이렇게 해라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이제 도면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하냐면 도면을 할 땐 단순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공차를 표시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요것만 하는 게 좋은 거야. 요것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가공 수준에 따라서 치수하고 기하 공차를 필요한 곳만 지정을 해. 그 다음에 공차가 엄격하면 여기 지금 공차 널널하지? 300미크론, 뭐 150미크론. 생산비가 상승해. 물론 이거 갖다가 기능적으로 문제 없으면 이렇게 한 거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타이트하게 줘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공차가 엄격하면 생산비가 상승하니까 생산비가 상승하지 않도록 공차를 올바르게 줘야 돼.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에러 버제팅이라 그래. 오차에 따라서 공차를 타이트하게 하면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도면 작성할 때 보통 우리 삼각법을 하지. 삼각법에 근거해서 도면 작성해라. 왜 삼각법을 쓰지? 삼각법은 물체가 있으면 눈에서부터 그 물체에 대한 도면을 그리는 그 투상면, 그 다음에 물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그대로 도면을 그릴 수 있거든. 그래서 삼각법을 쓰지. 그래서 삼각법을 쓰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보는 그림 게 정면도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평면도. 우측면에서 보는 게 우측면도. 이렇게 그리지. 물론 좌측면도, 저면도, 배면도도 있는데 보통 삼각법을 이용하면 이렇게 세 개의 면도만 그리면 그걸 삼면도라고 그래. 우리가 충분하게 그 물체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삼면도 이상은 잘 안 그리지. 그 다음에 어떤 부품을 정면도하고 평면도만 그려서 표현할 수 있으면 2개만 그리면 돼. 어떤 경우에는 정면도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경우는 하나만 그려도 돼.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정면도란 말이야. 정면도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가장 내가 그 부품 또는 그 물체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보는 정면도. 그 다음에 그쪽에서 정면도를 그렸을 때 예를 들면 평면도나 우측면도에서 은선이 나타나는 게 적은 눈, 그런 걸 선택해야 돼. 그 다음에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제작을 한다고 그러면 제작이 많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선택해서 가공하는 거야. 자, 이런 물체가 있어서 여기 보니까 이런 구멍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다가공 방향이라고 그래서 이 구멍을 앞으로 오게 착 해가지고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면 하나만 그려도 충분하지. 정면도 하나만 그려도, 즉 일면도만 해도 이 물체의 뜻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도면을 작성한다. 그래서 이상에서 우리가 이 2번째 챕터에서 측정 관련해서
정밀도 관련해서, 정확도 관련해서, 그 다음에 통계학적으로 6 시그마, 그 다음에 도면을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설계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공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허용차다. 허용차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기준치수는 같더라도, 공차는 같더라도 엉뚱한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설계자는 자기가 소속한 공장의 회사의 공차 범위 이내에서 허용차를 잘 주면서 조립이 잘 되도록 설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공차를 파악하고 허용차를 지정함으로써 조립이 원만하게, 가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공보장, 조립보장 설계다. 이걸 우리 2장에서 배웠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